영아와 소아의 심폐소생술은 성인과 어떻게 다를까? 음식물로 인해 종종 일어나는 기도폐색. 하인리의 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외 과호흡 증후군과 화상뿐만 아니라 일사병과 열사병까지 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응급 상황과 그에 맞는 대처법을 실습과 함께 알아보자.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응급의학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심폐소생술이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CPR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같이 이렇게 실습도 해봤는데 직접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좀 망설일 것 같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해보니까 정말 막상 실제 상황이 되면은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또 들면서도 계속 이제 각성을 하면서 더 연습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보면은 놀라운 게 심장마비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정말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직접적인 기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할 수 있으려면 이제 당황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으려면 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자동 제세동기도 이제 지하철이나 역 같은 데서 보면 네. 저건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늘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워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직접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시간에 실습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느낀 게 은희님하고 꼭 같이 다녀야겠다. 왜요? 이 흉부압박을 하시는데 힘이 제대로 실리는 걸 봐서 저분한테는 내 심장을 맡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꼭 같이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옆에 계시면 꼭 살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실습을 저도 같이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니까 가족 같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들 어떻게 좀 해보시니까 괜찮으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응급 처치법들을 이제 재밌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는 성인이었어요. 성인 심폐소생술은 우리가 다 성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감은 잡으셨을 텐데 오늘은 이제 소아들. 그러니까 소아가 어른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어떤 별개의 인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수가 있죠. 양육을 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서 소아 심폐소생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에 더해서 소아만의 특수한,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거를 같이 한번 겸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존 사슬이라고 하는 건 똑같죠. 일단 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찾아서 immediate high quality CPR, 즉각적으로 아주 고퀄리티의 아주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하시고 바로 재세동도 하시고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이제 후처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연령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인데 그 성인의 기준이 몇 살부터입니까? 20살. 그러나 심폐소생술에서의 성인은 만 8세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입학하면 심폐소생술의 세상에서는 어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생아라고 하면은 출산하고 생후 4주까지죠. 정말 이제 핏덩어리. 그다음에 영아라고 하면 그 4주로부터 이제 돌잔치 할 때까지. 그다음에 소아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1살부터 8살까지. 그래서 심폐소생술 에서 관건이 되는 건 그 영아와 소아를 이제 구별해서 처치하는 거를 이제 익혀야 되는데
그래서 심폐소생술 의식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시고 호흡과 맥박 확인하시고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 합니다. 근데 의식 확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소아라고 하면 우리가 어른하고 똑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확인하면 돼요. 괜찮아? 왜 그래? 이렇게. 영아는 발바닥을 때리는 게 좋아요. 우리 갓 태어나면 발바닥도 때리죠. 그게 의식 반응에 더 훨씬 좋습니다. 그게 전신으로 충격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9에 신고하고 제세동기 요청한 다음에 119 연락하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는 그냥 연락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위치 당연히 말씀해 주셔야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발작이 된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 정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상태, 그다음에 주변에 몇 명 있는지 환자에게 시행한 응급 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제세된 거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5번째, 절대 먼저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 우리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멘트를 드릴 거기 때문에 5번째 그 전화 끊지 않는 것까지만 이제 지켜주시면 무리가 없는데 또 당황하시거나 멘붕이 오거나 그러면 이런 걸 못 지켜가지고 또 협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호흡을 확인하는데 귀를 소화의 코에 가까이 대고 10초 이내에 확인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심장 압박이 10초가 지나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호흡을 확인하고 동시에 눈으로는 흉곽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맥박을 이제 짚는데 이게 이제 소아는 경동맥, 목에 이렇게 대보면 잘 뛰죠. 그 다음에 여기 사타구니 대퇴동맥을 대면 잘 뛰어요. 거기가 가장 큰 동맥이 흐르기 때문에 다른 데가 얕더라도 거기는 이제 좀 생존 징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영아들은 여기 상완동맥 여기를 대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을 하는데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류를 줘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드 앤 패스트, 강하고 빠르게. 근데 위치가 소아는 손바닥 아랫부분을 아래쪽 2분의 1 똑같죠? 소아. 그러니까 소아는 어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8살 이상은. 근데 영아들은 일단 짚는 모양 자체가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2개로 유두선 중앙, 그러니까 위치가 같은 듯 약간 다른 그러나 이제 컸으면 그 자리인데 작으니까 그 어떤 침 놓는 느낌으로 그 자리를 유두선 중앙에서 살짝 아래 거기를 이제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압박을 하는데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흔들면서 큰 소리로 의식을 확인하면서 하고요. 발바닥을 두드리면서 의식 확인을 하면서 하는데 깊이는 어른하고 약간 달라야겠죠. 근데 소아는 어른하고 거의 똑같아요. 5cm 정도. 그러니까 8세를 에러오면 안 된다. 이 성인하고 똑같이 생각하자. 영아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4cm 정도니까 얼마나 이걸 깊이 강하게 해줘야 되냐였던 생각이 들죠. 속도는 똑같습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 자, 가슴 압박 후에 충분한 이완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압박할 때 심장에서 피가 이제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완시킬 때는 다음에 보내질 피가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끔 이완을 해주자. 그래서 불충분한 이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흉곽 내부의 압력이 이제 증가가 되고 심박출량이 줄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상동맥, 심장에 먹이를 주는 심장 관상동맥하고 뇌동맥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회생이 어렵다. 그 이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인공호흡에 대한 이야기. 적절한 산소화를 유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제거돼야 의식도 회복이 빠르고요. 코를 막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입과 입을 밀착시켜서 1초 동안 숨을 후 이렇게 불어넣습니다. 흉곽의 상승이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고 전문 기도기가 삽관된 경우에는 6초마다 이렇게 한다고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것도 과하게 만약에 산소를 집어넣으면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후 불어넣는데 그게 식도로 들어갈 수 있죠. 위가 팽창해 버릴 수 있고 역류가 될 수 있고 흡인이 될 수 있고 흉곽 내 압력이 증가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모든 건 적절하게. 영아의 경우에는 입과 코를 한 번에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착해서 인공호흡을 해달라고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요. 기도 유지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턱을 올리고 이마를 누르는 거. 근데 만약에 경추 같은 게 손상이 의심이 되면 머리 쪽으로 와서 턱만 이렇게 싹 들어 올리는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게 호흡 같은 거 잘 모르겠다고 하면 hands only CPR. 혈중 산소 농도가 심정지 발생 직후에는 전신에 산소가 남아 있어요. 아직 그걸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굳이 주지 않아도 된다. 수분간 유지되니까 가슴 압박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심장에 혈류를 주는 관상동맥의 관류압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자. 자, 그래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아이들도 30대 2가 되고요.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끝없이 반복한다. 네버 엔딩. 그런 마음.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만 8세부터 성인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만 8세 아이에게 성인과 똑같은 압박으로 이렇게 흉부 압박을 하기에는 조금 어리지 않나,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저도 곧또래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여리고 약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일단 그 방식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누르는 위치랑 뭐 속도랑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성인보다는 조금 약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그 아이를 대해 보면요 반응이 와요. 너무 세면 애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렇게 말은 하지만 아이에 맞는 압력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이완을 할 때도 좀 힘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확 누르는 게 아니라 적당히 누르고 적당히 또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또 뒤로 빼주는 그런 거를 그건 이제 경험의 영역이지만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같지만 현장에서는 약간의 변순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그 원칙은 똑같다는 거. 자, 제세동기. 자, 8세 미만의 소아는 소아용 패드를 적용해야 되지만 없으면 성인 거 써도 됩니다. 큰 상관이 없어요. 8세 이상에서는 근데 역설적으로 소아 걸 쓰면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8세를 기준으로 그 나누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폐소생술만이 아니라 그 자동 제세동기를 쓸 때 그 패치의 사이즈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착 위치 생각해 보시면 성인 아까 여기 빗장뼈 밑에 그다음에 옆구리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소아는 가슴의 정중앙과 등이에요. 그러니까 패치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붙이는 위치가 다른 거죠. 아이들은 심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뒤로 붙이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자, 그래서 응급실에 있으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은데 제가 또 겪은 어떤 이벤트 하나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2011년도는 제가 전공 1년 차 때니까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거고요. 11월 5일이었네요. 혼수 상태의 한 살배기 여아가 이제 구급대에 CPR을 받으면서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붉은 피가 이제 새어 나오는 찌그러진 머리, 그다음에 붉게 얼룩진 얼굴에 일그러진 표정이 저한테도 굉장히 그 고통이 인생의 고뇌를 그 한 살짜리의 얼굴에서 봤는데 극한의 고통이 실려 있는 얼굴이었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 어떻게 좀 사고가 났냐면 가게 앞에서 천진하게 놀다가 택배 트럭의 바퀴에 깔렸다는 거죠. 아이가 외부의 외상에 의해서 트라우마에 의해서 결국 이제 사망 선고를 했는데 제가 사망 선고를 하자마자 아이를 부둥켜 안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럴 때 보면 인생이 좀 얄궂어요. 그때 응급실에서 일을 할 때 제 아내도 인턴으로 제 옆에서 같이 그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그때 그 아내의 뱃속에 그 당시 저희가 그 미니미가 뱃속에서 이제 그 태명이 아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이제 뱃속에서 어떤 그런 요동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좀 태교의 절대성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응급실에서 엄마가 이렇게 일하면서 태교를 하다 보니까 험한 꼴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그 애가 딱 태어나면 우리가 그 오디오북 같은 거 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사운드 이렇게 눌러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각각의 경적 소리 차이를 아시나요? 경찰차가 울리는 사이렌하고 구급차가 울리는 사이렌하고 소방차가 울리는 사이렌을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이제 아직 말 못하는 그 아이에게 이런 소리와 그 시각적인 자극을 위해서 그 오디오북을 눌러줬을 때 경찰차랑 소방차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 어릴 때 앰뷸런스를 누르면 울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뱃속에서 이렇게 응급실 일을 할 때 멀리서 응급실로 향하는 앰뷸런스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의 그 스트레스 그게 아이한테 그대로 가서 그게 그대로 그 태어났을 때 그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그렇지만 이제 한 두세 살 먹으니까 이제 집 바깥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 이제 아빠한테 손님 간다 막 이렇게 그렇게 컸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그 아이가
한 살짜리였던 그 아이가 제 딸하고 나이가 지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배경 사진에 그 아톰 동상이 있고 옆에 딸 그림이 배경처럼 있는데 제 딸인데 이 아이가 그때 살았다면 저 딸처럼 컸을 겁니다. 덕구 온천에 가면 저런 아톰 상이 있어서 그 태명을 떠올리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아가야 네 생일은 내가 잊지 않겠다. 응급실에 있다 보면요 가을철에 낙엽 보듯이 약간 그 죽음에 무뎌집니다. 그 하나하나의 죽음마다 감정을 소모하면은 그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탈진이 되니까. 대부분 초연한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저도 많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때 곁에서 함께 지켜본 아내 뱃속에 아톰도 요동을 쳤다고 우리 아내 그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그 성인과 소아 심폐소생술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를 정리하면서 제가 그 소설 한 구절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그 정세랑 작가라고 아주 재기발랄한 글을 쓰는 작가가 있어요. 그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이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이렇게 제작이 돼서 정유미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좀 잘했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원 소설에 보면 그 안은영이라는 보건교사가 약간 요괴를 볼 줄 아는 신안이 열린 교사여서 학교 안에 이상한 그 기운들을 이렇게 처치하면서 이렇게 단편 소설 양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자기가 이제 보건교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영은 죽겠다 힘들다 피곤하다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사실은 의욕이 넘치는 보건교사였다. 같은 학교 인표를 설득해서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의료용 더미를 중고로 업어와서 다른 선생님들의 양해를 얻어 20분씩 수업을 했다. 여러분들한테 했던 것처럼. 그래서 20분이라 해도 전교를 돌아다니는 건 쉽지 않았다. 강당에서 한꺼번에 하지 그러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까이서 봐야 한다는 게 은영의 주장이었다. 기도 확보하는 법,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 흉골 압박, 심마사지를 가르쳤는데 설령 태반이 까먹고 일부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중 한 사람이 언젠가 누군가를 구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런 멀고 희미한 가능성을 헤아리는 일을 좋아했다. 멀미를 할 때 먼 곳을 바라보면 나아지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여기에 멀미 처치법도 나오네요. 멀미가 생긴 뭐다? 멀리 바라보라. 당장 울렁이는데 시선을 멀리 두면 이제 진정이 된다는 건데 저도 오늘과 지난 시간에 이 여정이 멀고 희미한 가능성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시간에 나눈 이야기들이 다시 손동작으로, 몸동작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그런 슬픈 사건들을 이 우주의 슬픈 일을 하나를 지울 수 있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응급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볼게요. 피어스 브로스넌이고 007 배우의 젊은 모습이죠. 고급 식당에서 요리를 먹는데 뭐 사례가 들렸는지 컥컥거리는 거예요. 이 영화는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영화고요.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지금 죽은 로빈 윌리엄스가 전 남편이고 지금 그 전처고 아이들하고 지금 그 전처의 남자친구가 식사하고 있는데 그 전처에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려고 그 유모로 분장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이제 막 숨을 못 쉬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백허그를 합니다. 강하게. 겁먹지 말라고 하고 강하게 저렇게 들어 올리죠. 다들 지금 표정이 난리 났죠. 이 시술을 하는 이 로빈 윌리엄스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냐면 자빠질 정도. 그래서 입에 뭐가 새우가 탁 튀어나오는 에어웨이 obstruction.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젊은 애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식도로 들어가야 될 것이 기도로 들어가서 숨구멍을 막아가지고 그러면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딱 이래요. 그 기도 폐쇄에 걸린 사람의 그 시그니처 동작이 이거예요. 그러면 지체 말고 그 사람 뒤로 가서 백허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일 경우는 저렇게 뒤로 가서 하는 거고 아이들 저게 소아죠. 우리 8세 정도도 어른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고 영아면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앉혀놓고 이렇게 하면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그 기도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식도보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면 기도 안에 있는 게 자극받아서 튀어나오게 된다는 이치로 해부학적인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상황 한번 볼게요.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수능 시험을 100일 앞둔 해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철석 합격해준다는 찹쌀떡을 먹고 냉큼 먹고 근데 급하게 먹은 나머지 목을 움켜쥐면서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100일 시험 축하하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먹으면 뭐든지 이렇게 탈이 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혹시 살에 들린 거는 기도폐색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에 들렸다라고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은 이게 아스퍼레이션, 흡인입니다. 흡인이라고 하는 건 아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피어스 브로스논이 걸린 것처럼 기도는 공기구멍인데 그 공기구멍에 식도로 들어가야 될 물이나 음식물이 들어갔는데 기도폐색은 어떤 덩어리 같은 것 때문에 꽉 막혔다면 물 같은 거 그래서 물도 급하게 먹지 말라는 것이 물에 체한다는 것이 그게 식도로 안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면 폐라는 공간 그 기도는 음식물이나 그런 액체가 들어오면 저장돼 가지고 흡인성 폐렴이 생겨버려요. 그게 뭐 피가 역류되거나 뭐 이래버리면 그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침이라는 행위는 기도를 청소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살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캑캑거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살에 들린 거고 그냥 흡인인데 기도폐색은 그게 완전히 꽉 막힌 거니까 살에 들린 게 심해지면 저 기도폐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약간 그 정도가 다른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태 체크합니다. 환자가 이제 숨쉬기 힘들어 하겠죠. 목을 감싸면서 전형적인 동작을 취해요. 괴로움을 호소해요. 그럼 판단을 딱 해야 돼. 뭐든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의 이 처치라고 하는 거, 응급실에서 뭐 하냐라고 그 지난 시간에 질문도 하셨는데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공부냐면 상을 보는 공부예요. 저 사람이 하는 동작을 보고 저거 무슨 병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녘에 남자들이 옆구리를 짚고 온다. 저거 요로결석이네. 어떤 특정 동작이 어떤 상이 어떤 거를 원인으로 온다는 걸 보는 미리 조짐을 읽는 약간 그런 거라서 굉장히 이런 경험과 이런 지혜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미리 포착하면 막을 수 있지만 그걸 놓치거나 대응이 늦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재앙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기침을 유발시키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스스로 기침할 수 있으면 그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갱생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기침을 말리면 안 되겠죠. 기침을 하라고 합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침하면서 나오면 저희가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효과가 없다. 그럼 환자의 뒤에 서서 다리 사이에 중심을 잡고 환자가 앞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수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앞뒤로 서가지고 주먹을 쥔 손을 배꼽하고 명치 사이에 놓고 이 엄지손가락에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를 꽉 눌러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맨정신인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한테 이걸 하면 이거는 거의 고문인데 막혀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 우리 체할 때 뭐 따는 것처럼 굉장히 효과가 있는 어떤 소통의 갱생의 비결이라는 거죠. 배꼽과 명치 중간에 쥔손에 엄지가 닿도록 하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싼 다음에 CPR도 그렇고 한쪽에 감싸주는 역할은 거들면서 힘을 더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한쪽 다리 환자 다리 사이로 해서 다른 다리는 뒤로 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돼. 아까 그 균형을 잘 못 잡으면 그 로빈 윌리엄스처럼 뒤로 자빠지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자빠져서는 또 다른 뇌진탕이 생기거나 뇌출혈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치를 하면서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앞에 있는 사람을 허그를 해가지고 팔을 강하게 힘을 주면 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상부를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이게 45도로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자극을 해서 다시 튀어나올 수 있게끔 복을부 밀쳐내기를 5회를 먼저 하고요. 5회를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더 이상 안 해도 되지만 효과가 없으면 다시 또 5회를 강하게 팍팍팍 해주는 그 처치를 하는 게 이른바 하임리 요법입니다. 근데 노인이나 서기 힘든 사람들은 앉아서 해도 효과가 있나요? 이게 이 학생분들의 이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아요. 근데 노인분들이 연화장애도 있고 또 진짜 뷔페 같은 데 가서 잔치 같은 데 가서 잘못된 그래서 저는 묵국 먹다가 무가 걸려서 오신 분 처치한 적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강하게 밀어 올려야 되는데 앉은 상태로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물론 애 같은 경우도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앉아서는 그 시술자가 힘이 강하게 오질 않습니다. 가슴 압박도 그렇고 요 하임리도 그렇고 늘어져 있는 사람은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튀어나올 수 있게끔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해서 앉아서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워서 충분히. 안 그러면 그분 어르신 영원히 앉아 계셔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수평으로 있는 사람을 수직으로 세우는 요법이
하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백견이 불여 일행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동작을 해보면서 뭐 몸에 각인하는 시간 잠깐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해보실 분 한번 나와보시죠.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정면샷을 한번 해볼게요. 뭐 찹쌀떡을 먹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면 괜찮으세요 하면서 뒤로 가서 이 다리 사이에다가 시술자가 발을 이렇게 넣어야 돼. 넣어서 내가 수직으로 중심을 잡고 여기 명치랑 배꼽 사이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옆에서 딱 보면은 이렇게 딱 넣은 다음에 배꼽 중앙 사이에 이렇게 넣고 아프죠? 제가 해보니까. 네? 이거 되게 맨정신에 있는 사람 하면 되게 아파. 이걸 오해를 하면 어지간해서는 튀어나와요. 이것도 빨리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더 밑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빨리 하면 그 자극에 의해서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것도 아주 쉬운 건데 모르면 정말 급작스럽게 초상을 치르게 되니까 꼭 실천해 보도록 하십시오. 많이 아플 건데. 자, 그래서 이거를 직접 보시니까 어떤 강도여야 되는지, 그래서 앉혀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이렇게 그 기도가 막힌 어떤 처치들을 잘 하시면 정말 이제 슬픈 일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이 우주에서 슬픔을 하나 없애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기도가 막히는 문제가 있다라면 너무 이제 숨을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응급실에서 일을 하면 하루에 한 분 정도씩은 만나게 돼요. 특히 젊은 여자분들이 또 과호흡으로 중고등학생 여고생들이 갑작스럽게 막 긴저에 뭐 이렇게 약간 공황 장애가 있다거나 혹은 뭐 음주 상태에서 뭐 감정이 격앙됐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과호흡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 상태를 볼게요.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호흡보다 어떻게 된다? 과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과하게 배출이 되다 보면 우리 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에 이렇게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손끝이 저리고요. 호흡이 당연히 가쁘고 어지럽고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신 등까지 하게 돼요. 실신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죠. 부딪혀가지고 또 뇌진탕이나 뇌출혈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과호흡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옆에서 천천히 쉬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병이 아니죠. 정말 119를 불러가지고 막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오냐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와요. 죽을 것 같다고 이러면서 오거든요. 그러면 자 몸을 편하게 옆에서 해주실 분은 뭐냐면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풀으라고 허리띠도 풀으라고 옷도 이렇게 조이고 있는 거 있으면 풀으라고 해서 느슨하게 몸을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과한 이산화탄소 분압에 의한 문제이니까 입과 코에다가 이렇게 종이 봉투를 대고 호흡해서 혈중 이산화탄소를 정상화시키는 거. 근데 비닐봉투면 하면서 오히려 더 질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종이 이런 봉투 같은 걸 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게 그 사람이 진정될 때까지 옆에서 좀 관찰해주면서 괜찮다라고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응급실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 그런 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진정시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제가 권유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 고대 인도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쿰바카 호흡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굳이 과호흡이 아니어도 우리 일상에서 분노가 치민다거나 혹은 우울하다거나 감정에 따라서 호흡이 결국 숨 쉰다는 게 스스로 자체의 마음 심자니까 우리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 호흡으로 좀 드러나고 호흡에 따라서 마음도 잦아드는 느낌이 있는데 콧구멍이 2개인 이유는 그 우주는 이렇게 음양으로 돼 있으니까 왼쪽 코는 음이고요. 오른쪽 코는 양을 관장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과호흡이라고 하면 양이 과한 상태일까요? 음이 과한 상태일까요? 아무래도 양이 과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콧구멍을 어디를 막으면 되냐? 오른쪽을 막고 숨을 쉬라고 하면 제가 이거는 실제로 응급실에서 해보면 그 학생들이나 뭐 20대, 30대 여성분들도 이렇게 직접 되면 이렇게 하면 좀 진정이 됩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기보다 그냥 그 사람 손을 이렇게 세가지고 스스로 코를 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과호흡과 무관하게 내 기분이 좀 일상에서 우울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뭐 블루도 오고 막 통제되는 느낌. 그럼 우울할 때는 어디를 막으면 될까요? 반대 구멍을 막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울할 때는 왼쪽을 막아서 오른쪽으로는 숨을 쉬면 기분이 좀 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코를 막아야 되는 상태인가요? 그래서 다운될 때 한번 왼쪽을 막아보시고 과할 때는 내가 좀 오버한다? 그럴 때는 텐션이 너무 높다 싶을 때는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주변에 좀 오버한 애들 있으면 조용히 가서 눌러보세요. 버튼처럼.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또 내가 직접 처치하는 걸 떠나서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임리 요법에 필요한 기도 폐쇄, 호흡 곤란, 물에 빠진 익사, 그 다음에 심한 화상, 뭐 전기 화상, 뭐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분만 상황이라거나 마비, 중독, 심장 마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상황 하나하나를 몇 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다듬은 수지가 고데기에 손가락을 대었다. 자, 화상을 입어보신 분, 나는 살면서 당해봤다. 어디 입어보셨어요? 이쪽 팔 쪽에 프라이팬에 대었습니다. 아, 저도 어릴 때 그 아파트에 그 소독차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 막 그 소독 연기를 따라서 막 쫓아가다가 뒤에서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확 돌리는 바람에 그 입구에 분사구에 여기 대어가지고 저도 여기에 아직도 흉이 있어요. 그런 화상이 일상에서 아주 빈번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일단 쿨링, 열독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에 10분에서 20분, 뭐 길게는 30분 정도 화상 부위를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화상 부위에 엄한 연고, 뭐 된장, 뭐 이상한 치약, 기름 뭐 이런 거 안 바르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좋은 걸 해서가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뭘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건강도 몸에 좋은 걸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화상을 입으면 그 수포가 생기거든요. 그 수포를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뾱뾱이를 터치고 싶은 마음처럼 터트리고 싶어 해요. 물론 그냥 깨끗하게 터트려가지고 껍질이 유지되면 좋은데 보통 그러면서 껍질을 확 벗겨버리거든요. 이것도 화상에 대한 수많은 연구 논문 끝에 나온 결론이 뭐냐면 억지로 물집을 터트리지 않는 게 예후가 좋더라. 이 피부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외부에 온갖 삿된 것들로부터 막아주는 방어선인데 그거를 열어버리면 대문 열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게 관건이고. 자, 화상이 이제 1도, 2도, 3도, 4도 화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뭐 1, 2도 화상인데 1도는 표피만 이렇게 돼인 거예요. 그다음 2도 화상이 이제 표재성하고 심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2도는 이제 표피 전층하고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이 되는 건데 보통 이 2도 화상쯤에서 처치를 한 2주 안에 잘 끝내면 좋고요. 더 처치가 초기에 그래서 응급실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쿨링 제제들로 이렇게 2, 30분 동안 이렇게 열독을 시켜줘요. 뭐 그리고 뭐 습윤 드레싱이라고 해가지고 촉촉하게 뭐 메디폼 뭐 이런 제제들을 써가지고 여기 붙여가지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이제 막 3도 이상, 막 진피층 이하, 4도는 뼈와 근육까지 화상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문 화상 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2도 화상. 뭐 얼마 전에 그 무슨 패스트푸드점 알바생도 그 감자튀김 튀기다가 화상 입어가지고 와서 제가 처치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의 화상들이 일상에 있고. 자, 그런 화상은 뭐 아주 소소한 거지만 다발성 손상이나 중증 외상, 아까 지난 시간에도 여쭤본 것 중에 중증 외상센터가 왜 있어야 되냐 질문이 이런 머리 깨지고 팔 부러지고 막 골반이 막 아작나고 이게 서양 의학이라는 것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머리는 신경외과, 가슴은 흉부외과, 뭐 팔다리는 뭐 정형외과, 뭐 내부 장기가 부러졌으면 일반외과 다 세분화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처치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붙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거를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는 그리고 그걸 중간에서 지휘하는 게 응급의료센터의 응급학과 의사의 역할이에요. 자기들은 머리만 보고 자기는 눈만 보고 누구는 뭐 이렇게 귀만 보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전체를 다 한 사람을 온 전제로 보는 게 이제 저희들의 시각인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통사고가 나죠. 옛날엔 다발성 외상 중에 가장 흔한 게 전쟁 상황에서 막 뭐 폭탄 맞아가지고 팔다리 없어지는 그런 거겠지만 요즘은 저는 전복사고. 저렇게 전복사고가 나면 다발성 외상 환자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함부로 잡아 당기는 순간 그 사람한테 그 손길은 악마의 손길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처치로 그 경추 신경이 손상이 돼버리면 사지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거. 그래서 그리고 우측 상완골 이런 데도 잘못 처치하면 이쪽이 다 신경이 마비되고 하니까 노터치 최대한. 그리고 빨리 연락해서 119 와야 되지만 의욕적으로 하다가 오히려 그게 과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이런 다발성 외상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또 대부분은 큰 탈이 없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뭐 어디 부딪혀서 왔다고 하면 사진은 괜찮지만 미세골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연성 출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항상 1%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진은 어떤 외상 환자를 새벽녘에 새벽 기도 가다가 덤프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정말 그 다친 할머니를 결국 또 못 살렸던 이후에 그 피칠갑 이후에 제 구두를 찍은 건데 거기 보면 피 자국이 하나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응급실에 기록을 남길 때 문장으로는 한 줄이고 그 신발에는 피 자국 하나지만 그 하나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는 거. 이런 사연 속의 주인공이나 관찰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의 이 이야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흔한 상황.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어요. 모래의 운동장에서. 그래서 백지에 물에서 피가 났어요. 자, 찰과상이죠. 이거는 가장 심플한 상황이에요. 핀셋이나 쪽집게로 지저분한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는 게 첫째예요.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을 없애야 돼요. 지혈을 위해서 깨끗한 붕대나 천으로 감아서 균일한 압박. 압박을 너무 세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류가 잘 안 가겠죠. 균일 압박을 해주고 상처가 크거나 옷에 자꾸 쓸린다면 항생제 연고 같은 거, 뭐 바세린 이런 거 일상에서 쓰시면 되고 상처에 붙지 않는 붕대로 잘 감아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찢어지는 경우가 많죠. 혹시 어디 찢어져 보신 적 있다? 어디 찢어져 보신 적? 어디 찢어져 보셨어요? 무릎이요. 무릎, 가다가 나뭇가지. 네. 그런 열상은 외부의 흠에 의해서 피부가 찢어져가지고 상처를 입은 건데 상처 경계가 울퉁불퉁 불규칙하거나 피부에 손상된 공간이 생겨서 신체 보호 기능을 잃으면 아까 화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숨문장이 없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그걸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느질해서 붙여놓으면 나머지 우리 몸의 자율 그 재생 기능으로 살이 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혈이죠.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꺼즈로 덮습니다. 꺼즈 같은 건 집에 근데 일반적으로 없죠. 그러면 깨끗한 수건으로 감아요. 세척, 흐르는 물에 하고 병원에 방문해서 봉합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럼 병원에 언제 가야 되죠? 지혈이 되지 않을 때 당연히 가야겠죠. 열상 부위가 무릎이나 무릎 그다음에 여기 팔꿈치처럼 접히는 부분은 당연히 꼬매야 됩니다. 근육이나 뼈까지 상처 나면 당연히 그렇고 손바닥이나 손가락, 엄지 이런 데 당연히 해야 되고 이물질이 바뀌었을 때 뭐 이렇게 낚싯바늘 걸려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뽑아줘야 되고 그래요. 뽑고 나서 다시 봉합을 해야 돼요. 사람이나 동물에 물려서 상처가 났을 때 열나거나 붓거나 붉어졌거나 파상풍 주사를 최근에 5년 동안 중에 맞은 경험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가서 봉합도 봉합이면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사를 맞기 위한 처치로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손상 중에 뇌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뇌 진탕과 뇌출혈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뇌 진탕은 그냥 뇌의 타박상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잘 넘어지고 나면 어지럽고 두통도 있고 심하면 구토도 하게 되는데 뇌진탕이면 그냥 경과관찰하면서 상관이 없지만 뇌출혈일 경우에는 두통이 이제 말도 못하게 왜냐하면 혈관이 터지면서 뇌압이 상승하니까 두통이 생기고 맥박이 느려지긴다 하거나 혹은 맥박이 이제 혈압이 상승되면서 빨라지기도 하고 동공이 또 그 볼펜 구멍처럼 작아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응급실에서 처치를 하는데 제가 겪었던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는 대학생이 이제 초코파이 같은 거 먹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하려고 이제 헌혈센터 가서 전열 수혈을 하고 400cc 정도를 뽑는데 그걸 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바닥이 이제 딱딱한 바닥이어서 봤더니 이제 뇌출혈이 굉장히 많이 이런 안타까운 사건도 제가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뇌 손상이 안 오고 실신이 안 오려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 누웠다 일어날 때 갑작스럽게 일어나 버리면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 오거든요. 그러면 손상이 특히 여자분들 많기 때문에 변화가 급작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흉부랑 복부 손상에 있어서 뭐 아까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때 늑골골절 같은 거 우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외상에 의해서 생겼을 때는 늑골골절은 당연히 처치가 필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늑골골절은 뭐 내부 장기를 찌르지 않는 한은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증 조절만 해줘요. 근데 이 늑골의 타박상 같은 거는 안 부러져도 되게 아파요. 깊이 숨 쉬거나 심호흡하거나 어떤 그 기침을 할 때 그때마다 자극이 되거든. 근데 안 부러져도 아프고 부러져도 다른 처치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계시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한다고 할 때 그게 그냥 내과적인 호흡곤란이 아니라 외상에 의한 혹은 자발적인 어떤 손상에 의해서 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저 기흉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폐라는 공간은 공기가 드나드는 공간인데 그 폐와 그 흉곽 사이에 그 틈새에 바람이 들어와 버리면 폐가 짜부라들어 버려요.
그러면 호흡곤란이 생겨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호흡곤란이 있는 지인들을 그냥 집에서 처치하는 게 아니라 응급실을 꼭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가 가슴 사진을 찍어보고 혹시 기중이 아닌지는 감별을 해야 돼요. 특히 그 키 크고 삐쩍 마른 남자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기흉이 잘 생겨요. 그렇게 약간 그 타고난 신체가 우월한데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하늘에서 공평하게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꼭 내가 키 크고 말랐다 그러면 호흡곤란 있을 때마다 가슴 사진 꼭 찍어보세요. 그리고 그 공간에 피가 차면 혈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폐에 보면은 그 하얀색 음영이 없고 그냥 까맣잖아요. 저게 그쪽에 기흉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흉관을 삽입을 해요. 제가 삽입한 이 사진이 제가 응급학과 의사가 돼서 제 인생 이번 생 처음으로 흉관을 삽입했던 사진. 아름답게 딱 들어가서 폐가 쫙 펴졌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절이죠. 골절 응급처치는 골절부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근육, 신경, 뼈가 부러진 순간부터는 서로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뭐 하다가 더 신경을 건드려보는 그쪽에 또 감각 이상이나 운동 이상이 생겨요. 골절부를 고정을 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골절 직후에는 항상 헷갈리죠. 온찜질이냐 냉찜질이냐. 온찜질은 이완시키는 거고 냉찜질은 수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축을 위해서 냉찜질을 하시고 깨끗한 꺼즈나 천으로 지혈합니다. 자, 골절 시에 뭐 악화될 수 있으니까 구급차 올 수 없는 경우에만 처치를 해라. 냅두세요. 부목으로 고정할 경우 부목은 다친 부위의 뼈보다 긴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겠죠. 관절이나 뼈의 단단한 부위가 밖으로 만져지더라도 제자리에 돌리려고 약간 그 본능적인 그런 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거는 뭡니까? 어깨 탈구입니다. 저병을 하다가 이 어깨뼈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 와서 다시 집어넣는 처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절과 함께 탈구도 꽤 많은데 어깨 탈구는 전문적인 의료인이 해야 돼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신경들이 흐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제가 일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깨보다 이 팔꿈치 탈구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애를 이제 뭐 이렇게 점프 시켜준다고 엄마 아빠가 들고 이렇게 어릴 때 해보셨잖아요. 그때 좋았을 텐데 그거 잘못하면 아빠가 키가 크거나 엄마 아빠가 좀 사이즈가 안 맞으면 잡아당기면서 탈구가 생겨. 그럼 그때부터 애는 이제 자지러지게 울죠. 그럼 원인도 모르고 막 어디가 아픈지도 애들은 막 여기가 아프다 그러고 여기도 아프다 그러는데 대부분 그거는 팔꿈치 탈구예요. 그걸 이렇게 풀드 엘보우라 그래요. 팔꿈치가 이렇게 나간 건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그 탈구를 교정을 한 다음에 엄마와 아빠한테 항상 가르칩니다. 영업 비밀인데 이걸 하시면 그 응급실까지 나오실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는 MBC 뭐 PD도 키가 185인데 맨날 빠지는 거야, 애 다루다가.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줬더니 이제 병원 갈 일이 없다고 좋아했는데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해볼까요? 한번 나오실래요? 어떻게 하는지. 자. 보통 응급실에 오면은 엄마나 아빠가 애 뒤에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러면 아픈 손이 여기면 그 안 아픈 손을 먼저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접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건 이렇게 잡아 당기고 접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안 아픈 손을 하니까 당연히 안 아파하죠. 근데 이제 아픈 손으로 가서 잡아 당긴 다음에 꽉 하면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이 방법을 모르니까 응급실에 와서 비싼 돈을 들이고 이거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내냐고 얘기하는데 아시겠죠? 자, 잡아당기고 접는다. 이 잡아당기면서 뚝 소리가 나죠? 다시 이렇게 딱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뼈도 아직 덜 자라고 그 관절과 관절 사이 공간이 많아가지고 잘 빠지는데 그걸 다시 집어넣어주는 그게 이제 원시반복이죠. 원래 그 자리로 돌리는 행위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막 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접은 다음에 이렇게 팔이 하늘을 보게 한 다음에 접기만 하면 돼요. 관건은 잡아 당긴 다음에 넣는다는 거. 이것만 하시면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관건은 아이한테 할 때는 안 아픈 손부터 해야 애가 놀라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오늘 큰일 하셨어요. 착한 어린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접질렀다. 이거 흔하게 있죠. 자, 염자는 휴식 취하는 게 중요해요. 최소 하루 이틀 정도는
다친 관절에 체중을 실지 않아야 됩니다. 뼈는 안 부러졌지만 거기에 수많은 신경과 인대와 뭐 혈관이 있기 때문에 쉬는 게 보약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찜질을 해야 수축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압박은,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면 거기 스트레스 받으니까 압박붕대 같은 걸로 잘 탄탄하게 감아주면 좀 뭔가 그 흔들리지 않고 염자 효과가 좋고요. 잘 때는 그 쿠션이나 베개를 놓고 거상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교상, 이것도 응급실에서 특정 계절에 뱀들에 의해서도 생기고 강아지나 고양이에 의해서 생기는데, 뱀들은 그 겨울잠 자기 전에 비축하기 위해서 막 자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무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 딱 피부에 이빨 자국이 찍힌 채로 옵니다. 그러면 곧장 붓는 분들도 있고, 뭐 그 뱀 독에 의해서 그 혈액에 문제가 생겨서 지혈이 잘 안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반지를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지부터 빨리 빼고, 그 다음에 이 물린 부위가 심장보다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낮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 물린 부위 위쪽에 아주 강한 압박은 아닌데 탄탄하게,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넣었을 때 감아지는 정도로 해가지고 응급실에 오시면 되고, 그 항뱀 독소를 주사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뱀들은 살모사가 많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의 영역이고, 최소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된다. 일단 바로 붓기 시작하니까 이런 폐물들, 손가락에 있는 폐물들을 빼시면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키우는 개나 혹은 길 가다가 어떤 고양이나 이렇게 물리는 수가 생기는데, 그런 거에 물려가지고 막 귀가 너덜너덜해서 온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일단 찢어졌으니까 꼬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나 고양이에 의해서 생긴 열상은 바로 처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나 고양이들이 입에 많은 균이 있어가지고 봉합을 해버리면 봉합된 채로 그 안에서 균이 자라서 염증이 생기니까 2, 3일 동안 약을 먼저 처치하고 뭐 파상풍 주사 같은 것도 먼저 맞고 나서 2, 3일 뒤에 처치를 해요. 근데 응급학과 교과서에 보면은 그 가장 지저분한, 물렸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동물이 1등이 있거든요. 써 있어요, 도표로. 뭘 것 같아요? 개? 개 3등이에요. 1등. 사람? 사람. 정답이에요. 그래서 애니멀 바이트라는 챕터에 휴먼 바이트가 있어요. 사람한테 물릴 일이 언제 있을까? 우리가 개가 사람을 물면 뭐 당황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뭐 황당하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사람한테 물려본 적이 있어요. 그 사망 선고를 어떤 교수님이 하시고 퇴근하셨는데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미상이라고 했더니 그 장례식에 있던 친족들이 와가지고 병사로 바꿔달라. 그래야 뭐 보험금을 탄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그 판정 내린 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려면 그분이 일할 때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일할 때 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고 안정을 취한 환자들한테 소란을 피우고 근데 저희들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저희를 막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대응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딱 열중처 자세로 CCTV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막고 있으면 되는데, 그때 저보다도 키가 작은 그 보호자분이 제가 너무 이렇게 초연하게 처신하니까 이빨로 제 가슴을 물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그래서 파상풍 주사 맞고 제가 다친 상처를 드레싱하고, 그걸 또 우리 교수님이 이런 상황은 엄벌에 쳐야 된다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제가 법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CCTV 틀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벌금이,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그런 난동을 피우는 건 민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바이트 손상에 대한 거 다시 한번 각성을 하시고.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네.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면 이렇게 쇼크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때 물렸을 때 바로 이렇게 응급처치로 먹을 수 있는 약 같은 것도 있나요? 그게 있으면 제가 개발해서 노벨 의학상을 탈게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쇼크라고 하는 게 순간적인 저혈압이나 섬액으로 싹 쓰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놀라서도 생기고 이런 화학 반응에서 생기는데, 그럴 때는 최대한 안정을 취하게 눕히고 나면 혈류가 돌아오고, 그다음에 물을 좀 이렇게 먹이거나 해서 좀 보충을 해주는 거가 최선의 처치예요. 그리고 빨리 119 타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런 물려서 뭐 지금도 얘기할 이제 뱀이나 벌 같은 거나 뭐 이런 벌레에 물려서 알러지 반응이 심하면 그 이렇게 아나필락식 쇼크라고 해가지고 혈압이 쭉 떨어지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뭐 음식 잘못 먹어도 생기고 약 잘못 먹어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빨리 이렇게 이송해서 수액 처치를 하는 게 관건이고 그걸 해독하는 그런 약들을 좀 주입을 해야 회복이 됩니다. 대부분은 응급실에서 상쾌하게 해결해서 귀가를 시켜드려요. 자, 이 한여름에 이런 질환, 일사병과 열사병 들어보셨죠? 이 차이가 뭘까요? 일사병은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돼서 생기는 것이 흔하게 생겨요. 증상은 뭐다? 두통과 무기력감과 현기증이 생겨요. 입맛도 떨어지고 맥박이 근데 약해. 피부를 만져보면 차갑고 축축해요. 이건 일사병이에요. 그리고 땀이 나요. 일사병은 저희가 그렇게 걱정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빨간색 열사병이에요.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몸에서 열을 배출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면서 어지럽고 쓰러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맥박이 또 빠르고 피부가 차가운 게 아니라 뜨겁고 건조해요. 그러면서 땀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의식이 그래서 체온 제법 40도 이상이고 응급실에서 있다 보면 그 폐품 수집하는 할머니가 한여름에 그거 하시다가 쓰러져가지고 와서 결국 또 사망 선고했던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열사병 의심되면 빨리 119 요청하고 활동을 중단하고 서늘한 그늘로 간다. 의복을 느슨하게 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얼음이나 젖은 수건으로 체온을 빨리 낮춰줘야 된다는 거. 의식이 저하된 환자한테는 약 포함해서 아무것도 먹이면 안 된다는 거. 열사병 환자를 위해서 부채질 좀 하고 물도 뿌리고 여기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쪽에 얼음을 수건에 싸가지고 대주는 게 고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야생의 환경에서 이제 뱀이 보이죠? 그리고 도마뱀이 있고요. 뱀은 뭐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뭘 보고 감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나 그런 촉감으로 감지를 하는데 이 뱀과 이제 도마뱀과의 이제 움직임을 볼게요. 도마뱀이 아직 뱀을 모르고 뱀이 아직 도마뱀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예요. 이제 뱀이 이제 도마뱀을 인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도마뱀이 도망가죠. 동네 뱀이 다 나오죠.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점점 강도를 더해서 저 도마뱀을 쫓아오는 뱀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묶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느낌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응급 상황도 그 도마뱀을 칭칭 감은 뱀처럼 우리 일상을 이렇게 덮치는 거던데요. 그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야구 선수의 이야기처럼 주저하거나 뭐 이렇게 주저앉지 않고 악착같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면 뭘까요? 생존. 생존을 향한 치열한 의지와 의욕을 발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들에 대한 숙지를 하고 방법을 병은 있지만 약을 알면 그렇죠? 방법을 알면 문제는 있지만 답을 알면 우리가 지혜롭게 여유롭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무리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일상적에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사고 네. 그리고 또 예측 불가능한 그런 기후 변화라든가 이제 여러 환경 재난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인재가 또 이렇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가정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비약이라든가 응급 물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일단 오늘의 이야기들 자잘한 거 보면 깨끗한 식염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꺼지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소독할 수 있는 뭐 약품이나 연고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한 패키지로 살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건 집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응급 상황인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우리 손이 하는 게 있지만 손이 하지 못하는 거, 그 제세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집에도 그 제세동기를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칠순잔치, 팔순잔치 선물로 드린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여기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씩 갖추고 있으면 그 요즘같이 우울한 시기에 그런 우울함과 슬픔을 덜 수 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응급실에 있다 보면 별로 계속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데 자전거도 타면 안 될 것 같고 스키도 타면 안 될 것 같고 다 다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도 보면 한쪽 면만 보면 just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 사실 그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가 답인데 그래서 불가능해. It is impossible. 그때 전체를 다 보면 양면을 다 보면 뭡니까? Just do it. Nothing is impossible. 할 거 하고 모든 건 불가능은 없다라는 마인드로 임하는 것이 지금 그 뱀한테 쫓기는 도마뱀 같은 우리의 일상의 어떤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버스라는 책에 보면 E 더하기 P는 O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벤트, 사건 사고가 많죠. 근데 그거를 퍼셉션,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아웃컴,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그 사건을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주니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런 응급처치를 배우는 것도 그 이벤트를 대하는 나의 퍼셉션, 애티튜드를 바꾸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창호 구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심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잡을 조자니까 마음을 잡는다는 뜻인데 두려움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라면 조심성은 그 인식 이후에 경계하는 마음이다. 사실 살다 보면 오늘 드린 모든 말씀 속의 사건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심하자. 마음을 그럴수록 잡고 겉으로는 유사하게 드러나지만 두려움과 조심성은 크게 다르다는 거. 자, 오늘과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삶을 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안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기여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